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청소는 이미 로봇이 다 끝내놨고, 무거운 이삿짐도 로봇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고,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난 7월 21일,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바로 로봇에 회사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것도 대충 팀 하나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노태문 대표이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전담 조직을 새로 세운 겁니다. 이름하여 RX 사업 추진실,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사업화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삼성이 갑자기 왜 로봇이야? 반도체 하나만 해도 벅찰 텐데. 스마트폰 경쟁도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삼성만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국내외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죄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로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직이 얼마나 힘이 실린 조직인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대기업에서 신사업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부 산하에,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대표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구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 부문장이 이 조직을 직접 이끌기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회사에서 뭔가 결정할 때 보고서 올리고 검토받고 또 다른 부서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직접 조직을 맡으면 이 단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반장을 거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던 걸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 반 담당까지 맡아버린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삼성의 로봇 도전,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2021년에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엔 로봇 사업팀으로, 그리고 2024년 말엔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대거 사들여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고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어요. 이번 RX 사업 추진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로봇 관련 인력과 기술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 각자 반에서 따로 축구 연습하던 애들을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소집해서 한 감독 밑에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직 이름을 벌써 네 번째 바꾸는 거잖아요. TF에서 팀으로, 팀에서 추진단으로, 추진단에서 이제 사업 추진실로. 이게 정말 사업이 무르익어서 격상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헤매온 걸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로봇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삼성 경영진이 직접 밝힌 이야기, 다른 하나는 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이 둘을 같이 봐야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거든요. 먼저 확인된 발언부터 볼게요. 노태문 대표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이미 힌트를 준 적이 있어요. 삼성의 생산 거점에서 자동화 로봇을 먼저 도입하고 거기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넓혀가겠다는 목표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지난달 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공장을 넘어 가정이나 식당, 병원, 요양시설 같은 우리 생활 곳곳으로 퍼질 거라고 내다봤어요. 특히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콕 집어 말했고요. 여기에 박순철 CFO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제조용, 서비스용, 가족용을 아우르는 로봇 제품군을 개발하고 메카 AI라는 핵심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언들만 놓고 보면 왜 하필 로봇이냐에 대한 답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업계 분석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원가 경쟁력 확보입니다. 삼성 DX 부문의 주력 사업인 가전, 스마트폰 있죠. 품질이나 디자인은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그런데 생산 현장을 무인화하면 원가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곧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인 거죠. 중국 가전업체들과 가격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삼성이 원래 잘하던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로봇의 핵심 부품이 뭔지 아세요? 모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 어라? 이거 다 삼성이 세탁기 만들 때, 스마트폰 만들 때 이미 쓰던 기술들이잖아요. 세탁기가 빙글빙글 도는 것도, 에어컨 팬이 돌아가는 것도 결국 전기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바꾸는 원리인데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여기에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방대한 제조 데이터가 필요한데 삼성만큼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이렇게 서로 다른 제조 현장을 두루 갖고 있는 회사도 드물어요. 아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를 새로운 전장에서 다시 쓰는 셈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무섭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로봇을 나중에 외부에 팔아서 새로운 돈줄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까지 깔려 있고요. 원가도 아끼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원래 잘하던 걸 활용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커질 시장을 선점하려고. 이 세 가지가 업계에서 보는 삼성의 속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뭐가 제일 결정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전략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그냥 말 잔치겠죠? 삼성이 내놓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볼게요. 먼저 사람이 모이는 곳,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울 R&D 캠퍼스를 메인 거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로봇 인력들을 이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오피스와 실험실 같은 인프라에도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모이는 곳, 경북 구미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짓습니다.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인데요. 로봇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실수하고 다시 배우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공간을 구미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발을 뻗어요. 미국, 중국, 일본에 각각 연구 거점을 두고 현지 우수 인재를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E&A 이 계열사들의 생산 현장도 전부 로봇의 학습 무대로 쓰겠다는 구상이 나와 있어요. 정밀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현장부터 커다란 중량물을 옮기는 조선소까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작업 데이터를 한꺼번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작업만 잘하는 로봇 말고 여러 환경에 다 적응하는 범용 로봇을 만들려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필수적이거든요. 전략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조 현장에서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넓힌다. 업계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정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1단계, 범용 로봇을 개발한다. 2단계, 이 로봇을 삼성 자체 생산 공장에 투입해서 기술을 검증한다. 3단계, 검증이 끝나면 외부에 판매한다. 처음부터 우리 집 안방에 로봇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삼성 자체 공장에서 실전 감각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고객한테 팔고 그러고 나서야 일반 소비자한테까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신인 야구 선수를 곧바로 1군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2군에서 실전 감각을 먼저 쌓게 한 다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계획의 최종 목표 시점도 나와 있어요. 삼성이 지난 3월에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던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자동화 수준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화가 목표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투입될 로봇 이름도 벌써 정해놨어요.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봇, 타재를 나르는 물류봇, 조립을 맡는 조립봇, 그리고 사람이 일하기 힘든 보온, 고소음 환경을 담당할 환경안전봇까지 로봇 사형제인 셈이죠. 자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나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공장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조립하고 나르는 로봇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업계에서는 이 계획의 첫 무대가 내년 1월 CES 2027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공식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 업계 취재를 통해 나온 전망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게요. 재밌는 건 올해 초 CES 2026에서는 현대차, LG전자, 중국 기업들이 다들 휴머노이드를 내놓고 경쟁했는데 정작 삼성은 로봇 관련 전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RX 사업 추진실 신설이 어쩌면 우리도 이제 빈손으로 안 나간다는 선언일 수도 있겠죠. 조직과 인프라 얘기했으니 이제 사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이 이번에 영입한 인물들을 보면 이 회사가 뭘 노리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이동건 부사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운영 전략을 짜던 사람인데요. 경쟁사의 핵심 브레인을 그대로 데려온 셈이에요. 이 부사장은 로보틱스 전략팀장을 맡아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두 명을 데려왔어요. 서울대 김현진 교수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여러 로봇이 함께 움직이는 협업 기술의 권위자고요. 아주대 김의겸 교수는 로봇손, 그러니까 물건을 잡고 조작하는 기술의 전문가입니다. 김의겸 교수가 합류하는 조직 이름이 로보틱스 매니플레이션 개발팀인데 여기서 손을 비롯한 조작 기술 전반을 개발한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만요. 로봇 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손이 얼마나 정교한지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집어 올릴 수도 있고 동시에 무거운 물건도 힘껏 줄 수 있잖아요. 이걸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로봇 손 하나가 휴머노이드 전체 부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31%에 달한다고 해요. 몸통 전체 가격의 3분의 1 가까이를 손 하나가 차지하는 거죠.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콕 집어 데려온 이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삼성은 이 손기술을 위해서 협력과 자체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글로벌 핸드 선도 업체와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RX 사업 추진실 신설을 계기로 삼성이 로봇손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인수합병과 스타트업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는 전망이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삼성이 유난히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로봇에 판돈을 걸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LG전자가 있어요. 놀라운 건 LG가 삼성보다 딱 3주 먼저 대표 직속으로 조직을 격상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LG는 로보스타나 베어 로보틱스 투자로 로봇 사업 자체는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지난 7월 1일 류재철 대표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힘을 확 실어준 거예요. 자회사 로보스타로는 산업용 로봇을, 베어 로보틱스라는 미국 스타트업 지분 투자로는 상업용 로봇을, 그리고 이번 신설 조직으로는 가정용 로봇까지, 삼성용어로 치면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을 아우르는 삼각축을 완성한 거예요. 가정용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갔고요. 심지어 데이터 팩토리를 짓는 곳도 서울 양재동인데 삼성이 고른 우면동 캠퍼스랑 거리가 코앞이에요. 두 회사가 마치 옆 동네에서 서로 눈치 보며 신경전 벌이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또 어떻고요? 최근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녀 지분 9.65%에 대해 풋옵션이 행사됐고 현대차 그룹이 이걸 전부 사들여서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 경영권을 처음 인수한 지 5년 만에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채비를 마친 거예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눈치 볼 주주 없이 마음껏 투자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현대차 미국 공장에 투입돼서 부품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실제 조립 공정까지 맡길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 초기 양산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전기차 만들던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을 로봇 전용으로 바꾸면서요. 물론 부품 수가 1만 개가 넘다 보니 초기 생산 속도는 느릴 걸로 보이지만 방향 자체는 확실히 로봇 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쪽에서도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심상치 않아요. 원래 네 발로 걷는 로봇으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최근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휴머노이드에서 나올 정도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난 7월 초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로부터 상하이 증시 상장 최종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유니트리가 상장하는 곳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허촨반이라는 시장인데요. 원래 여기는 아직 이익을 못 내는 기술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게 만든 중국판 나스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유니트리는 이미 흑자를 내면서 들어가는 거라 다른 상장 후보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만큼 중국판 로봇 대장주가 하나 더 탄생하는 셈이고요. 다만 올해 1분기엔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도 나와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성 관리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결국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삼성 혼자만의 조급증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다음 먹거리로 전 세계가 동시에 로봇을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에서 늦게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려다 다리가 이미 다 찬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숫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해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내놓는 시장 규모 전망치가 제각각이거든요. 시장 조사 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올해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5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35년엔 이 규모가 502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봐요. 대략 9배가 넘는 성장이죠. 골드만삭스는 좀 다른 숫자를 내놨어요. 2025년 15억 달러였던 시장이 2035년엔 38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프리시던스 리서치는 아예 다른 기준으로 로봇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1244억 달러에서 2035년엔 4162억 달러로 3.3배 커질 거라고 예측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를까요? 조사 기관마다 로봇 시장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휴머노이드만 딱 떼서 보느냐, 산업용 로봇까지 다 합쳐서 보느냐에 따라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숫자 하나만 붙잡고 시장이 이만큼 큰다더라 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시장이 몇 배씩 커질 거다라는 큰 그림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 발표가 나온 직후 국내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등했고요.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도 줄줄이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보면 작년 8월엔 16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6월 초엔 49조 원까지 부풀었다가 최근엔 다시 23조 원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좁은 1년 사이에 3배 넘게 부풀었다가 다시 반토막이 나고 이번 발표로 또 튀어오르고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증권가에서도 이번 반등을 마냥 축포로만 보진 않습니다. 조직 개편 하나로 회사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삼성의 이번 발표가 중단기적으로는 국내 로봇 업종에 긍정적이지만 단기 주가 방향은 사업화 속도와 가시화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하반기에 구체적인 양산 성과, 대기업 공급망 편입 여부가 확인돼야 진짜 방향이 잡힐 거라는 신중론인 거죠. 유진투자증권, 양승현 연구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반기 관전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테슬라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 다음 달 말 현대차의 최고 경영자 투자 설명회,
그리고 국내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3분기 이후에는 로봇 테마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흐름에서 실제로 대기업 밸류체인에 편입된 핵심 부품주로 관심이 좁혀지는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같이 오르는 시기는 슬슬 끝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진짜 실력 있는 종목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예요. 조직도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실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전담 조직을 세웠고, 우면동과 구미에 각각 인력과 데이터의 거점을 만들고, 경쟁사 출신 인재와 학계 석학을 영입했고, 제조 현장에서 먼저 검증한 뒤 시장을 넓히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LG와 현대차, 테슬라까지 전 세계 대기업들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우선 내년 1월 CES 2027에서 삼성이 어떤 로봇을 내놓을지 업계에서는 이 무대를 삼성의 첫 로봇 데뷔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말로 예정된 현대차의 최고 경영자 투자 설명회, 이번 주 예정된 테슬라와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로봇 관련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만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려한 조직도와 멋진 계획서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계획이 실제로 공장 바닥에서 진짜 로봇의 움직임으로 증명될 차례라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세 번째 신화를 로봇에서 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다 언젠가 다섯 번째 이름으로 또 바뀌는데 그칠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이 순간 삼성, LG, 현대차,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여러 기업들까지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제조 강자들이 그닥 같은 링 위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조직을 만들었는지, 누가 더 화려한 발표를 했는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결국 마지막에 얻는 건 로봇을 진짜 공장 바닥에서,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돌아가게 만든 회사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어보시겠어요?